폴란드가 우리나라와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K2 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지난 1차 계약과는 달리 이번 2차 계약에선 국내 생산 K2 전차와 함께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게 개발해 인도할 예정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감시, 탐지, 화력 자산을 통합한 대규모 포탄 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은 해병대 2사단 포병 전력이 동참해 실전 상황에서의 지휘 통제와 사격 연동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해군이 오늘부터 신형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 운용을 시작합니다. 작년 6월 국내에 도착한 신형 해상 초계기 P-8A는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해상 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K방산 무기체계 핵심 중 하나인 K2 전차가 수출 강자의 면모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9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로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을 확정한 건데요.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첫 소식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는 현지 시간 2일 우리 방산업체와의 K2 전차 180대 도입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차 계약과 도입 대수는 같지만 금액은 2배 증가한 8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폴란드형 K2 전차 K2PL 개발과 기술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계약 규모가 커진 겁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계약 대수의 상당한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서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이 유럽 재무장 계획에도 부합하는 방산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K방산의 유럽 진출 범위를 넓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계약에 대해 한폴 방산 협력이 견고하게 지속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K2 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양국 고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 체결식을 열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편 앞서 수출된 K2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폴란드군은 기존 전차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비결에 대해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K2 전차를 수령한 폴란드군의 평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구소련제 T-72 전차를 사용하다 K2 전차로 전환한 폴란드 16기기화 사단 전차병들은 기동성, 정밀성, 화력 단 3단어로 K2 전차를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120mm 활강 포화 사격 통제 장치는 드넓게 펼쳐진 폴란드의 평원에서 완벽한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기압 현수 장치로 각종 지형 지물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은 T-72뿐만 아니라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 전차에도 없는 기능이기에 폴란드군 장병 사이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는 폴란드군 기준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적응도 빨랐습니다. 전차에 탑재된 시뮬레이터 시스템 덕분에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고 폴란드군 역시 이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2022년부터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됐습니다. 폴란드군은 구폴란드 인민군 시절부터 사용하던 T-72M, 냉전 이후 도입한 레오파르트 2A4와 2A5 그리고 레오파르트 PL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유한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새로운 기갑 전력으로 K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인도 능력을 갖춘 K2 전차는 폴란드 현지화 버전 K2PL도 생산될 예정이며 우리 군이 운용하는 K2 전차도 성능 개량을 준비 중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자동으로 적 공격을 감지해 회피하고 험지를 달리는 중에도 조준을 유지하며 포탄을 연사할 수 있는 전차.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K2 전차가 가진 성능입니다. K2 전차가 가진 성능과 발전 가능성을 김철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2 전차의 수출 호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공격력과 막강한 방어력 등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개발한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는 날탄 사용 시 2km 거리에 60도 경사를 가진 80cm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적 포구 감지기를 활용해 흔들리는 험지를 달릴 때에도 정확하게 표적을 향한 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탑재로 운용 인원은 줄고 기동 간 사격 시에도 안정적인 장전과 빠른 연사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산화한 파워팩은 평지에서 시속 70km, 험지에서 50km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방어력 역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의 9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적 전차나 대전차 무기에 조준을 받았을 때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연막 차장을 펼치고 회피 기동을 하는 소프트킬 능동 방어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지금의 성능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폴란드 수출형인 K2PL은 측면 고정식 반응 장갑과 전면 모듈식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한층 더 높일 예정입니다. 또 전차 상부에는 무인 총탑인 RCWS를 탑재해 대전차 보병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여러 대의 전차가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 K2EX에 대한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디지털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 원격 무장, 전장 상황시 이거를 전부 다 그야말로 최신 장치들을 장착을 해서 네트워킹화를 시킨 거죠. K2 전차는 세계 무기체계 발전에 발맞춘 진화를 통해 계속해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해병 2사단과 함께 대규모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감시자산의 빈틈없는 감시 속에 자주포의 강력한 화력으로 피탄지가 초토화됐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3, 쏴!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하늘 높이 뻗어올린 포신에서 굉음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내 7km가량 떨어진 피탄지에 빨간 점이 박히며 휘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강원도 철원군 문해리 사격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통합포탄 사격 훈련. 훈련은 육군 수도군단 예하 수도포병여단과 17사단 포병여단, 작전 통제부대인 해병 2사단 포병여단 등 병력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더불어 K9과 K9A1, K55A1 등 자주포 24문이 투입돼 100여 발의 탄을 쏘아 올리며 압도적인 화력을 입증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신속한 사격을 선보이며 긴밀한 합동 화력 대응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날 부대는 UAV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감시 탐지 자산을 활용해 완벽한 표적 처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군단의 대화력전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군단 감시 자산과 연계한 포병 사격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특히 부대는 훈련 시작 전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해 포탄 사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질 높은 훈련 성과를 얻으며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번 훈련간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임무 달성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적의 도발 의지를 꺾는 강력한 화력을 선보인 육군 수도군단. 부대는 앞으로도 전투 현장 위주의 실전형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강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전력화 작업을 마치고 실제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은 오늘 신형 해상 초계기 P8A 6대의 작전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미국 현지에서 인수교육 후 지난해 6월 국내에 도착한 지 1년 만입니다. 해군은 P8A 국내 인도 이후 승무원 정비사 양성, 주야간 비행훈련, 전술훈련 등 전력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강의 해상 초계기로 평가받는 P8A는 최대 속도 시속 907km로 해군의 기존 해상 초계기인 P3보다 빠르고 작전 반경도 넓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와 수십 킬로미터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과 수중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 등의 무장을 장착하고 있으며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음향 탐지 부표를 120여 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8A는 뛰어난 기체 성능과 다양한 첨단 장비를 토대로 바다 위를 빠르게 비행하면서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P8A가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 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의 항공작전 능력과 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분석을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추가 병력은 몇 달 안에 러시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이 보내는 군인들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무기, 탄약 등을 제공할 채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투에 나서서 러시아군을 보강하고 대규모 공세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군의 6.25 전쟁 첫 해전인 대한해협 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6.25 전쟁은 언제, 왜 발발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발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북한군이 몇 시에 38도선을 넘었는지도 아시나요? 새벽 4시 아닌가요? 와,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북한군이 남침을 했던 시간은 그보다 30분 전인 3시 30분입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육상에서 남침한 시간은 4시가 맞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상에서 침투를 시도한 거죠. 동해안의 강릉, 옥계로 북한군 유격대와 해병대가 상륙을 시도했어요. 진해에 주둔하던 대한민국 해군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해안에 북한군이 상륙 중이다. 즉각 출동해 적을 격퇴하라. 6월 25일 저녁 8시경 울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던 우리 해군은 아주 수상한 선박을 보게 되는데요. 선체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국기나 이름 같은 표식도 없었어요. 좀 수상한데요? 우리 해군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기 신호와 조명으로 국적, 출항지, 목적지를 물었는데요. 그래서 뭐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최용남 함장은 괴선박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괴선박의 정체가 북한군 선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네. 점점 거리를 좁히면서 괴선박에 따라 붙었습니다. 예상대로 괴선박의 정체는 북한군을 태운 무장 수송선이었습니다. 국군의 후방 지역을 교란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는 중이었죠. 무장 북한군을 600명이나 태운 1000톤급 수송선을 상대해야 했던 우리 해군의 전력은 450톤급 함정에 탑승한 장병 고작 60명 정도였습니다. 해군 장병들은 물컵에 냉수를 한 잔씩 따르고는 살아서 마지막으로 마시는 대한민국 물이다. 건배를 하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슬픈데. 적함, 우연, 45도, 쏴! 최용남 함장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3인치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힘차게 날아간 첫 포탄은 적함을 맞추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졌어요. 우리 해군 함정에서 3인치 포탄이 발사되자 적함은 57mm 주포와 중기관총으로 은사했습니다. 서로 쏘고 맞고 또 쏘고 맞고 근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계속된 연발 사격으로 포신이 뜨거워지면 사수와 탄약수는 찬물로 식혀가며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포탄이 다 떨어져 갈 때쯤 쏜 한 발이 적함 함교를 폭파하면서 마스트가 꺾여 나갔고 기관실을 명중했습니다. 예스! 좋아.
1950년 6월 26일 새벽 1시 40분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 해군의 집중 사격을 받은 북한군 무장수송선은 바다 깊숙이 침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게 첫 승리를 안겼던 이 해전이 바로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6.25 전쟁에서 값지고 중요한 해전으로 평가받는 대한해협 해전의 승리 뒤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해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역 백두산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이었죠. 와, 첫 전투함 얼마나 소중했을까? 오늘은 우리 해군의 6.25 전쟁 첫 해전 대한해협 해전과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육군 나와서 이 해군에 대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들도 정말 6.25 전투에 큰 이바지를 했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태용 씨는 현역 해군으로서 또 선배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초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해군 선배님들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3일 오늘은 조종사의 날입니다. KFN 뉴스는 오늘부터 훈련을 통해 전투기량이 검증된 최고의 파일럿이 말하는 우리 공군 전력의 특장점을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공군 전력의 최고참 F5입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벼웠던 초음속 경량 전투기 F5는 대한민국 공군이 최고로 많이 보유했던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은 최고가 되라는 염원을 담아 하늘을 제패하라는 제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우리 공군이 전력의 이름을 붙인 건 최초라 최고의 의미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름 덕분인지 F5가 도입된 지 대한민국 공군 병력은 최고로 증가됐고 어느샌가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최고가 됐습니다. 최고로 오래 함께한 만큼 조종사들의 애정도 최고입니다. 조종사의 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항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항공기에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비행 전투기들은 이제 조종하는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장비가 많지만 저희는 그게 현저히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항공기랑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비행함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성과도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낭만 있는 전투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정비 기술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오래된 항공기다 보니까 정비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를 되게 안전하고 저희가 비행할 때 이제 쾌적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정비를 오히려 되게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전혀 안 되고 엔진이 2개다 보니까 하나가 꺼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최고 전투기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해서입니다. F5 항공기는 이제 좀 아날로그 형식으로 다 옛날 약간 그런 느낌의 계기들이 많고 스위치가 이렇게 토글 형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약간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처음에 좀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최신 항공기들보다 항공기가 계산해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지상에서 연구를 하고 그런 비행 감각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전투기 조종사들에 비해서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 파일럿의 연구와 감각은 F5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근접으로 조우하게 돼서 그런 전투 기동을 할 때 일단 작고 항공기 색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항공기보다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저희 영공을 침범하는 항공기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최단 시간 내에 이륙을 실시해서 카디지를 침범하거나 저희 영공을 위협하는 항공기들에 가서 대응하는 그런 비상 대기를 항시 쓰고 있는데 F5 항공기가 다른
모든 항공기들에 비해서 가장 빨리 이륙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기체 성능과 최고 파일럿의 피땀 눈물. 이것이 바로 검은 타이거 노즈아트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F5의 최고의 장점이며 호랑이 형상의 대한민국을 최고 높은 곳에서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육군 공병학교에서 전투장비 정비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태일 교관은 35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관인데요. 뛰어난 공병 양성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근엔 공병병과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육군 공병학교의 제2교육단 공병장비 교육대대에서 전투장비 정비 교관을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전문 근무 경력한 가군 한태일입니다. 제가 교육하는 장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전투장비 정비교관이라고 해서 공병의 전투장비로 되어 있는 자주도화 장비, 그리고 폭발물 탐지 로봇, 야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물 개척 전차, 교량 전차, 장갑 전투도자, 교량 가설 단정, 그런 장비들을 정비하는 교육을 실제로 하고는 있고, 또 이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용 장비에 대한 정비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서 정비 교육도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병병과의 선배로서 이거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라고 확신을 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건설기계 관리법, 법에서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수품에 해당되는 저희 병과가 운영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을 예외를 시켜달라는 조항을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한 게 주요 골자고,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군수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군 건설기계를 군에서도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면허를 다 발급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굴착기 운전병 같은 경우는 용사들이 그 자격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 좋은데 징집이라는 것 때문에 강제 분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밖에 국가기술 자격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 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발급받아야 될 면허는 저희가 발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면허로만 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다수는 아니지만 야전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일부 인원들은 무면허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의 사례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면밀히 봤더니 자동차 관리법상에 군수품으로 되어 있는 차량은 이 법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는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무면허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군수품 관리법의 면허만 만족을 하면 합법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육군 규정의 건설기계 관리에 대한 면허,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22년도에 먼저 규정부터 개정을 진행을 했고, 24년도부터 25년에 거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 개정이 올해 5월 7일부로 개정이 완료가 된 건입니다. 지금은 법 개정이 되면서 획일화되면서 밖에 건설기계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군수품 관리법에서 만족하는 자격 면허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품 관리법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 군에 있는 제도로만으로도 충분히 장비가 운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주둔지 내에서 훈련장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지만 국가 재난위기나 풍수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대민 지원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무면허라는 전제로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위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지원이 제한되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서 군에서만 면허를 취득하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재정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개인이 이걸 해서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한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지켜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군수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특례법, 그리고 손해배상 보상법, 국가보상배상법, 이 너무나 많은 법률들을
제가 다 읽어보지 않고는 관리를 하시는 지휘관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장황한 이런 설명들이 심플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거를 설득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은 교관님 아니면 할 사람 없습니다. 군생활 마무리하시기 전까지 이거 하나만 뿌리 뽑고 가도 교관님은 병과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그래도 획을 긋고 가신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한마디로 제가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을 지원하고 오시는 여러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병을 힘들게만 보지 마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과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고 와서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공병병과를 여러분들 모두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2사단이 강화도 동막해수욕장과 성모도 민머루 해수욕장 일대에서 피서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유실지뢰 탐색 작전과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병들은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 일반인들의 통행이 잦은 해변 일대와 관광객 이용구역 등을 수색했습니다. 부대는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유실지뢰 식별 요령과 미확인 폭발물에 대한 사고 예방 표지판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과 피서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가 부대 전 전투조종사를 대상으로 정체성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종사의 날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첫 출격 날인 1950년 7월 3일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날로 공군의 뿌리를 기억하고 선배 조종사들의 투혼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25년 전반기 안전육군 건설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선제적 예방, 현장 중심 안전진단 시행 등 올해 안전육군 건설을 위한 23개의 추진 과제를 전담 부서별로 자세히 평가했습니다. 이날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토대로 장병들의 안전을 보존하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7월 3일)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해상에 해무가 유입되어 있어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유사하게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상의 해무와 경기,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7도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소낙성 강수와 구름의 영향으로 전 지역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초까지 경북 북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